네, 오늘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이온 분포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어떤 이온이 더 많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냥 암기를 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연상 암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물을 공부할 때 자주 반복돼서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세포막의 안쪽과 바깥의 이온 분포 차이를 잘 기억하려면요. 먼저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먼저 우리가 어떤 걸 세포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네, 일단 외부 환경과 구분될 수 있는 이 세포막이 필요하죠. 이 세포막이라는 경계가 생겨야 이 내부 안쪽을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최초의 세포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로부터 왔다 이런 말들이 많죠. 실제로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다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한번 이 주변이 이렇게 물로 바다에 둘러싸인 세포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네, 그럼 바다는 뭐가 많죠? 바다는 다 소금물이죠. 그러니까 NaCl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세포 바깥쪽에 이 NaCl에 소듐 이온이랑 클로라이드 이온 실제로 더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 세포 바깥쪽에 이 소듐 이온이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양이온이죠. 세포 안쪽에도 어떤 양이온이 하나 많아서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 안쪽에는 포타슘 이온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에 나타나 있죠. 세포 안쪽에 인트라셀룰러 쪽에는 포타슘 이온이 많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 이온에 대한 음이온의 전하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세포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포 안쪽에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 건 당연하죠. 이 단백질들은 보통 음전하를 많이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세포는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이 세포막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바깥쪽에는 소듐 이온이랑 염소 이온, NaCl이 더 많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바깥쪽에는 NaCl이 많이 존재를 하고 이 세포 내부 쪽에는요. 바깥쪽의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이 전하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의 소듐 이온 대신에 안쪽에는 포타슘 이온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하고요. 포타슘 이온이 많이 존재를 하고 또 음전하에 대한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세포 바깥쪽에는 또 다른 양이온인 칼슘 이온도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 각각의 이 이온들에 대해서 세포 안쪽의 농도가 나와 있고요.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NaCl, 그러니까 소듐 이온하고 클로라이드 이온을 보시면요. 세포 바깥쪽이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돼 있죠. 소듐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까지 차이가 나네요. 세포 바깥쪽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했죠. 바다니까. 그리고 칼슘 이온 같은 경우도 세포 바깥쪽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 포타슘 이온 같은 경우는 소듐과 전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쪽에 더 많이 존재를 한다 돼 있죠. 그리고 맨 아래에 Non-penetrating anion, 이게 통과할 수 없는 음이온을 띠는 물질이란 건데요. 바로 세포 안에 단백질 같은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세포 안쪽에만 존재를 하죠. 네, 그럼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이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 분포의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그건 왜냐면요. 만약에 세포 바깥쪽에 더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예를 들어서 소듐 이온을 예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세포 안쪽으로 막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소에는 세포 안쪽에 소듐 이온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다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하나의 이게 시그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서는 실제로 신호 전달 과정이나 신경계 등에서 이런 이온들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양한 생리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트륨, 소듐 이온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에서 활동 전이를 만들 때 갑자기 유입이 되죠. 원래 소듐 이온은 세포 바깥쪽에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신경세포에서 갑작스럽게 안쪽으로 유입이 되면 세포막이 안쪽 부분에 전하가 다 플러스가 되죠.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계에서 활동 전이가 전도가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염소이온 같은 경우는요,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가바가 작용을 하면 세포막에 있는 이 염소 채널이 열리게 돼요. 이 염소 채널이 열리면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염소이온이 급격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쪽에 막전이란 게 더 음전화 쪽으로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알아볼까요? 칼슘은 언제 쓰이나요? 예를 들면 시냅스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담고 있는 소낭들이 있죠. 이 소낭들이 분비되려면 신호가 필요한데요. 그 신호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칼슘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세포 안쪽에 칼슘 이온은 낮게 존재를 하는데 외부에서 칼슘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소낭을 분비해라 이런 신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막을 경계로 한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 이온 분포에 차이가 있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유지돼야 돼요. 근데 이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평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온들의 농도를 다르게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드는 과정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펌프인데요. 이 펌프는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도 부르죠. 이 펌프는요, ATP를 소모해서 소듐 3개를 세포 밖으로 퍼내고요. 동시에 포타슘 2개를 세포 안쪽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이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면 소듐 이온은 바깥쪽에 계속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포타슘 이온은 안쪽에 계속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이온들이 더 높은 농도로 유지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쉽게 기억하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 바깥쪽 환경은 다 물이고 바다라 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많은 이온은 바닷물, NaCl, 소듐 이온이랑 염소 이온이 많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칼슘 이온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안쪽 부분에는 바깥쪽과 전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포타슘이라는 양이온, 단백질이라는 음전환을 띠는 물질 이렇게 많다고 했죠. 이 안쪽에 많은 것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백질 영어로 프로틴이죠. 그리고 안쪽에 많은 포타슘 이온. 이 안쪽에 많은 단백질과 포타슘 이온 다 P로 시작하죠. 안쪽에는 P로 시작하는 프로틴과 포타슘 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온뿐만 아니라 사실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완충용액 시스템,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다르게 분포를 하는데요. 자, 나온 김에 버퍼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요. 세포 밖은 다 바닷물이라고 그랬죠. 소듐 이온이랑 염소 이온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밖에는 칼슘 이온까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포타슘 이온이랑 프로틴이 존재한다 그랬죠. 프로틴, 포타슘, pp라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림의 완충용액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요. 세포 안쪽에는 인산염 시스템 완충계가 많이 있고요. 세포 바깥쪽은 중탄산염 시스템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막을 경계로 바깥쪽과 안쪽에 이런 이온 농도 분포 차이가 있고요. 버퍼의 경우도 사실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